안녕하십니까. 기초과로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활력증후 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력증후 도끼. 활력증후 증후라는 것은 우리가 바이탈 사인 그리고 혈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활력증후만 우리 간호를 하면서 활력증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우리가 활력증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그 객관적 자료를 뭔가 대상자 그냥 아파요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바이탈 사인 상태를 알고 그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주관적 자료를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력증후는 우리가 객관적 자료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활력증후만 제대로 알아도 대상자의 생리적 변화라든지 이런 거 신체 사정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탈 사인이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식으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이상인 건지, 이상 반응인 건지 확실하게 알아두면 우리가 간호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증후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변화 관찰 시에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체온이라든지 맥박, 호흡, 혈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한 것처럼 우리가 대상자의 신체 사정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상자 입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번 정도는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더 많이 뭔가 이상, 호흡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혈압에 문제가 있다면 더 자주 관찰할 수 있고, 기록해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력증후 측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 의료기관에 진료라든지 입원했을 때, 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규적인 절차일 때, 보통 우리가 입원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입원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바이탈 사인을 몇 번째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식사는 얼마, 그다음 메디케이션, 약물은 어디,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이런 입원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규적인 절차일 때, 아니면은 위험한 진단적 검사 전과 후라든지 모든 수술의 전과 후, 우리 한번 간단하게 내시경 같은 거,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이탈 사인 먼저 재죠. 그리고 수술하기 전과 후, 우리 병실에서 수술방으로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리기 전에 병실에서 환자가 혈압이 높다든지 아니면 바이탈 사인 체크해서 뭔가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않는지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수술하고 나서는,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너무 출혈이 너무 많아서 바이탈 사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해서 모든 것은 수술의 전과 후에 이렇게 바이탈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체적인 심혈관이나 호흡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투여의 전과 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혈관이나 호흡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이것만 꼭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심혈관이라는 건 심장이나 맥박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디곡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됐을까요? 이거는 다시 디기탈리스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한국말로 강신제라고 하죠. 네. 그리고 호흡에 영향을 주는 약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약 중에 몰핀, 그리고 데메룰이 있습니다. 이 디곡신이나 디기탈리스, 강신제라는 약물은 우리가 투여를 하고 나서 대상자한테 보통 처방 자체가, 우리가 이 약물은 맥박을 떨어뜨립니다. 맥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맥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물을 처방 전에 맥박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이 60회 이하라든지 58회 이하라든지 이러면은 주지 마시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약물을 주기 전에 맥박을 재야 합니다. 그리고 몰핀 같은 약물은 마약이기 때문에 원래 마약장에서 아주 꺼내기도 하겠지만 이 약물은 호흡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흡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여하기 전에 호흡을 측정하고 투여하고 나서도 호흡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맥관에 우리가 맥박수를 떨어뜨리는 약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호흡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무엇인지 항상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럴 때 맥박과 호흡을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활력증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그때 밑에 보시면 신체적인 고통이나 이상한 증상 호소를 할 때 신체 상태가 약화가 되었을 때 그쵸? 이 대상자들이 뭐 그냥 병원에 그냥 입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뭐 어지럽다고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입원 시보다 더 악화되었을 때 이럴 때 바이탈 사인이 활력 증후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력 변화에 가져올 수 있는 간호 수행 전과 후 활력 증후. 왜냐면 어떤 굉장히 큰 수술을 한 사람이 드레싱을 체인지해야 되는데 이 드레싱이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는 그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전에 바이탈 사인을 재서 어떤지 아니면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드레싱 하기 전에 투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력증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일 때는 항상 활력증을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력증을 듣는 활력증을 하는 이유고요. 예,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체온이 있습니다. 체온.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체온이 나오는데 이 체온은 우리 대상자들의 우리 인체가 신진대사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우리가 생산열과 상실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온 조절을 중추하는 것은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위치해 있거든요. 이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을 중추하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인지 열 생산열과 상실열을 하는데 이 생산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운동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운동하고 나면 열이 나니까 체온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떨기, 전율 같은 거 그리고 음식물 섭취한다든지 흥분해 있다든지 스트레스 같은 거 그리고 분노, 환경적으로 고온일 때 이런 것들이 생산열, 열 생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상실열 같은 것은 우리가 뭐 가장 편안한 상태겠죠. 그래서 뭐 수면하고 자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대상자가 너무 기아가 될 정도로 영양실조라든지 아니면 활동이 저하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생리적으로 월경 시에는 체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온이 떨어져 있고요. 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온 상승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체온 상승할 때 간호가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체온 상승할 때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체온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이탈 사인, 체온을 재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국부적으로 냉찜질 해야 됩니다. 국부적으로 냉찜질 해야 되는데 국부적으로 냉찜질은 심장 부위가 아니라 큰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경동맥 주위 같은 거 예, 그렇다고 발 같은 데는 냉찜질을 하면 안 돼. 그때는 온찜질을 해서 혈관이 말초는 약간 혈관이 확장돼야지 열 전도가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찬 기온이 밑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국부적 냉찜질을 해주시고 구강 간호를 해야 되는데 약간 차가운 물 같은 것을 입안에 가글링함으로써 열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물수건 등으로 닦아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큰 혈관이 지나가는데 겨드랑이라든지
뭐 여기 경동맥이라든지 아니면 대퇴 동맥 같은데 그런 데를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내 온도를 낮추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체온 상승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체온 상승이니까 체온하기 이런 것을 간호하기 전에, 널싱을 하기 전에 체온 측정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에서 그 다음에 간호를 제공하고 나서 30분 후에 다시 아웃컴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30분 정도 경과한 후에 체온을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고막 체온이 있는데 그래서 체온 측정할 때 보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우리가 체온 측정 방법 중에서 고막 체온계 측정도 있습니다. 아이들 거기 아동들한테 쓸 때 그 대신에 성인의 경우도 쓰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청진기 체온계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후하방, 네, 후하방으로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귀를 잡아당기는 후상방으로 잡아당기고 소아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야 하는 거는 아마도 귀의 고막 상태, 아나토미 그 해부학적으로 성인의 경우는 좁아지고 약간 후상방 쪽으로 하면은 체온계 측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들어갈 수 있고요. 소아의 경우는 후하방으로 하면 고막이 중위관이 약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일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하방으로 잡아주는 것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막 체온 측정할 때 그 위치, 성인의 경우는 후상방, 그리고 소아의 경우는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을 보시면 체온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 체온계, 적외선 체온계, 전자 체온계인데 보통 전자 체온계가 우리가 보통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수온 체온계를 했냐? 수온 체온계는 체온계 우리가 활력증후에서 체온을 잴 때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온 체온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게 유리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수온이 있기 때문에 깨졌을 경우에 중독 문제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고 요즘에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방법이라든지 측정할 때 그 요령 같은 거는 굉장히 알아둬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간혹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으로 될 때는 우리가 수온 체온계는 구강이나 애가 체온계 할 때는 약간 여기 수온구가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체온계는 약간 뭉툭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온구가. 그래서 이게 구강 쪽에 있는 것이 직장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동굴에서 약간 뭉툭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구강 같은 경우는 직장 같은 경우는 2분에서 3분 정도, 구강에서는 3분에서 5분, 애가는 8분에서 10분 그렇게 걸린다는 것이고요. 가장 불안정하고 그죠? 예. 이렇게 제 애가가 가장 불안정하다는 거,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애가 같은 경우는 무의식 환자라든지 그럴 때 굉장히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적외선 체온계. 고막 같은 경우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심부 체온을 잴 때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막 체온 시 피가 거기서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 시상하부의 동일한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심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측정할 때 귀에 피라든지 뇌척수액 같은 분비물이 있는 경우는 고막 체온을 금기해야겠죠. 그리고 아이가 중이염 같은 거 있을 때는 절대 고막 체온을 재면 안 되겠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고막 체온계는 어떻게 성인인 경우는 후상방으로, 그리고 아동인 경우에는 후하방으로 재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2 내지 5초 정도로 시간이 걸리고 되게 빠르죠. 이마 같은 경우는 이마에 땀이 나면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땀이 났을 때는 그 부위를 닦아내고 나서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마에서 축두 쪽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쓸면서 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체온계. 전자체온계 같은 경우는 구강 같은 경우는 종료음이 올릴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5세나 6세 이하의 소아라든지 노인 환자, 무의식 환자, 정신질 환자, 그리고 간질 환자라든지 히스테리 또는 불안신경증 환자, 호기, 뭐 이런 호흡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안 되겠죠. 그리고 구강 수술하고 있는 환자, 음식물 섭취할 때는 10분 이내에 하고 뜨겁거나 찬 음식은 30분 이내에 해야 되고요. 측정해야 되고, 이런 환자들은 금기입니다.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회원부라든지 직장에 문제 있거나 염증이 있다든지 치질, 경련 환자, 설사, 출혈, 심근경색증 환자들은 금기 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애가 같은 경우도 땀이 있으면 체온이 낮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애가 부위를 약간 비벼서 닦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서 비벼서 닦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위를 두드려서 닦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온에는 수은체온계와 적외선, 전자체온계가 있다. 그리고 수은체온계는 직장에서 2분에서 3분, 구강체온계는 3분에서 5분, 그리고 애가는 18분에서 10분 걸리고, 적외선은 2분에서 고막이 이내에서 5초, 그 다음에 이마는 3분에서 5초 정도 걸린다. 뭐 전자체온계는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 측정 시간을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온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맥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7번 문제를 보시면 인슐린 투여 중에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발한이 나타나고 떨림,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 이게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어떤 증상인지, 저혈당인지, 고혈당인지, 인슐린 투여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한이 되고 떨림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이라든지, 뭐 식은땀이 난다든지, 여기 발한 같은 건 그런 증상에는 보통 저혈당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혈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응급처치 뭐가 있었죠? 네. 뭐 오렌지 주스를 드린다든지, 그래서 오렌지 주스라는 꿀물 같은 거, 설탕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의식이 없어진다면 정맥 주사 같은 걸로 해서 혈당 정도에 따라서 뭐 포도당 같은 거, 그런 것을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해야 되고, 이게 그래서 어떤 게냐면 뭐 운동을 격려한다, 고기를 취하게 한다, 수분 접수를 격려한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오렌지 주스나 오렌지라든지 아니면 주스, 그 다음에 설탕물을 마시게 한다. 예, 이게 되겠네요. 답이. 그 다음 18번 같은 경우는 수혈 중에 발열과 빈 호흡이 나타났을 때, 이것도 가장 먼저네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보시면 수혈을 중단한다. 생리식염수를 혈액과 함께 주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임상병리 검사실에 연락한다. 수혈 세트를 교체한다. 혈액을 따뜻하게 데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발열과 호흡.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혈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무엇이 있는지, 발열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또는 오한이라든지 호흡곤란 또는 급성 용혈 현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은 부작용이죠. 부작용일 때는 수혈을 중지하고 보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중단하고 생리식염수를 발아 끼운다든지 아니면 세트라든지 혈액 같은 거 그
혈액을 맞던 그런 것들은 다 검사실로, 그다음 소변 채취해서 유치도뇨가 삽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응급처치 중단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들 응급처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수혈을 중단하고, 그리고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바이탈 사인 아까 말한 것처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면 황달을 동반한 강경화증이라고 나왔네요. 우리가 강경화증 환자가 소양감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돕는 것은 보시면 황달, 우리가 황달은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상자들한테 강경화증 있는 환자들이 우리가 간의 기능이 약하게, 간에 딱딱하게 된 거죠. 강경화증은. 그렇기 때문에 혈청 내에 빌루빈 색소가 지나치게 축적이 돼서 이걸 간에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공막이라든지 피부에 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부에 담지산염이 축적에 의해서 그걸 소양증을 유발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황달을 동반한 소양증 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황달을 일으키면 소양증이 나타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 강경화증의 주요 증상은 황달로 인한 소양증, 그리고 강경화증이니까 뭐가 나타날까요? 복수가 차겠죠. 예, 복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경화증에서 복수 있을 때 어떤 것을 하는데 복수천자를 하겠죠. 우리 복수천자는 우리 검사에서 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간성혼수. 간성혼수일 때 왜 간성혼수가 되는지, 그래서 간성혼수일 때 강경화증 간성혼수가 왔을 때 시기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체크해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문제는 황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황달은 뭘 동반한다? 소양증을 동반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방 안의 온도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낮춰줘야 되겠고요. 무거운 침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가볍고, 그 다음에 면 종류의 옷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미온수를 제공한다. 미온수 목욕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조이는 옷을 입게 한다. 뜨거운 물로 통목욕하게 한다. 뭡니까? 우리 조이는 옷을 뜨거운 물, 미온수라든지 전분 목욕이라든지 중조 목욕을 실시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은 미온수 목욕을 한다든지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방 안의 온도를 높여주는 게 서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의복이나 침구 같은 걸 구김없이, 아니면 더 가려우면 항히스타민 제제를 투여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립선, 전립선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전립선 같은 경우는 절제술 직후에 지속적으로 방광 세척을 하는 간호사에게서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 전립선 절제술 지속적 방광 세척, 우리 도뇨에는 뭐가 있었죠? 단순 도뇨가 있었죠. 단순 도뇨라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유치 도뇨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상자들 수술을 갖다가 장시간 할 때 우리 유치 도뇨가 삽입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웨이 카테터가 삽입이 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단순 도뇨가 일자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유치 도뇨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마땅치가 않게 하는데 이렇게 생겼죠. 네, 지금 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벌룬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방광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러면 3웨이 카테터는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는 벌룬이고, 네, 방광에 위치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디로 가냐면 아이브로 가가지고 세척할 수 있도록 수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의 수액은 방광 세척은 생리식염수 0.9%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방광경으로 그 주위를 요도를 있는 전립선에 의해서 막아주니까 그걸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요도의 점막에 손상이 출혈로 인해서 그거 갖다가 응고되지 않도록, 요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세척을 하게 됩니다. 보통 2000에서 3000cc 정도로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계속 2, 3일간 지속적으로 방광 수척을 하고 나서 그 첫날은 보통 세척액이 핑크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이제 출혈이 멈추면서 맑은 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걸 멈추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 방광 세척을 하는 때, 이럴 때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 안정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뭐 침상 안정하는 건 맞고요. 근데 이것은 이상 반응이 아니죠. 섭취량과 배설량이 매 8시간마다 기록하도록 한다. 그거 가능하고요. 유치도뇨관이 혈기로 막혀 있다. 소변 수직관이 소변이 맑고 분홍색이다. 이거 좋고요. 세척액에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있다. 맞고요. 여기에서 바로 보고해야 되는 것은 요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게 있는 건데, 이거 혈기로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치도뇨가, 여기 유치도뇨가 아니라 쓰리웨이 카레타가 막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보통 이제 안과 수술은 특별하게 치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바로 수술 직후에는 그냥 절대 안정 해주시면 되는데, 앙하위로 누워 있다는 것은 괜찮고요. 침대에 난간을 올리고 있다 괜찮고, 발작성 기침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네요. 머리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좋고요. 수술받은 부위에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이거 좋고요. 발작성 기침을 하게 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압은 보통 정상 수치가 12에서 20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수술했던 부위가 거기에 백내장으로 해서 수정체가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는데 그것이 빠져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다든지 변비가 있도록 엉덩이 우리가 대변 넣을 때 막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작성 기침을 하고 있다. 이건 다 아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5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